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는 내년이면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대로라면 25년 후에는 젊은이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한노인회장이 노인 연령을 75세로 올려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자고 제안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크호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이상희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진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는 옛날 노인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주위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현상인데요. 노인 연령을 구체적으로 상향하자는 이런 언급이 나오게 된 배경과 필요성 먼저 짚어보고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배경이라고 하자면 저출생 고령화 이 얘기는 항상 따라오는 얘기지요. 우리나라 노인 연령 기준 상향해야 된다는 목소리 여기저기서 나왔는데 노인 연령 기준 일단 올려야 될지 지금을 지속해야 할지 그리고 올린다면 어느 선이 맞는지 두 분 말씀을 먼저 듣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상희 교수님 먼저 말씀을 주실까요? 네, 올려야 되는데요. 지금 그 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 노인 연령 기준이 있습니다. 그 노인복지법 제5조에 따라서 법정 조사로 그 노인 실태 조사를 정부가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이걸 2020년에 한 조사를 보면 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노년기 시작 기준 연령으로 평균 70.5세다라고 응답을 했거든요. 그리고 3년 후인 2023년에 실시한 노인 실태 조사에서는 이게 1.1세 높아져 가지고 평균 71.6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스스로가 71.6세는 돼야 노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2022년에 서울시에서 또 노인 실태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는 평균 72.6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래에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한 71세에서 72세는 돼야 노인이다라고 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래서 작년에 한국갤럽에서 노인 기준 연령을 만 70세로 올리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방안에 대해서 1,002명을 대상으로 국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60%가 나왔고요. 반대 의견은 34%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배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똑같은 조사를 8년 전인 2015년에 했거든요. 그때는 46대 47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확 뒤집어졌냐? 20대 30대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직 이제 젊은이들이 보기에도 그 정도는 아직 노인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신데 네. 이진숙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노인 기준을 상향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전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건강 수명도 굉장히 연장이 되어서 지금 65세, 66세 정도 되고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소득 보장을 어떻게 이끌어 갈 건가 이런 부분하고 사실은 잘 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복지제도의 대표적인 이 개편이 있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 연령 기준만 올리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문제만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조건, 사회 경제적인 여건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 가면서 정년 기준을 올리고 그러면서 노인 기준도 같이 이제 조정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세부에 대한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65세를 노인으로 규정한 건 언제부터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요, 1916년, 그러니까 100년 전이죠. 그 독일에서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처음에 비스마르크 시기에 70세로 하는 것을 65세로 낮췄거든요. 그리고 100년 전에 독일에서 정한 것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에서 그걸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관례적으로 이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지금 65세 기준으로 노인 연령 기준을 삼고 있긴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 노인복지법이 1981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65세로 규정을 했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45년 됐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참고로 1981년 당시에 그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기대 수명이 67.1세였습니다. 67세였는데 지금 2024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84.4세거든요. 무려 17.3세가 늘어났는데도
노인 연령 기준은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심각하게 문제인 거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노인이라고 하면 저는 두 가지의 핵심 단어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은퇴죠. 생산 활동에서 물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부양입니다. 그리고 복지의 당사자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노인 연령을 어느 시점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은퇴 시기가 달라지는 것이고 또 복지를 받는 시점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 복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지금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있고 출산율은 정말 눈에 띄게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만큼 줄고 있는데 이 상태로 가자면 2054년 이후에는 노인 인구 부양 부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출생 고령화 속도 심각성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출생 관련해서는 사실 올해는 약간 올라가서 0.78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저는 일시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결혼을 미루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사회 활동들이 많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활성화되고 결혼도 하고 경제 활동도 하면서 그런 결과로 이제 결혼도 하면서 출산이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출산율에 이제 반영이 된 건데요. 그거가 지속이 돼서 사실 우리가 말하는 인구 대치 수준 2.1명에 이르기까지는 저는 지금 그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저출생이 계속되다 보면은 고령화는 더욱이 이제 부추겨질 테고 게다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건강 수명이라든지 기대 수명이 상당히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런 노동 시장의 구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인분들이 소득 보장이라는 어떤 부분이 한 축이 좀 공고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한 축으로는 그런 스스로의 소득 보장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면 복지를 통해서 어떤 보완적이고 완충적인 이런 그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퇴직과 관련해서 항상 이 노인 연령 기준이 또 나오고 지금 현재 고령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정년이 60세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원하는 노인 연령 기준에 비하면 상당히 낮다라는 거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동시장에서 고령자들이 체류할 수 있는 조건들이 상당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경제적인 부담으로 노인복지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되는 건데요. 지금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에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는 그 시기들이 예를 들어서 한 뭐 100년 가까이 되는 이런 긴 롱텀에서 이어져 왔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0년대 들어가지고 지금 20몇 년 만에 내년 이제 초면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니 그러니 한 20몇 년 만에 이거를 지금 도달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우리가 노인복지와 관련된 튼튼한 이런 복지 개혁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그 부양 부담은 온전히 우리 사회로 이제 돌아오게 될 거고 가족이 또 그 역할을 요즘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회나 국가가 채워가야 되는데 지금 연금 개혁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추진이 미흡한 이런 상황이고 좀 무산된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 부담인데요. 돌봄과 관련해서 지금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 있고 노인 돌봄과 관련된 서비스들이 확충은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받는 노인들은 필요 노인들 중에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끌고 갈지를 빨리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런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 저출생 고령화 그로 인한 이 고령자 부양 부담, 돌봄 부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중화될 수밖에 없죠. 네, 이 노인 연령 기준 그대로 지속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 동시에 말씀 주셨는데 이상희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대로 지금 연령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이준숙 교수님 지적한 내용 외에 또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그 많은 문제가 있는데 제가 퀴즈 하나 내봐도 되겠습니까? 네, 내세요.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기대 수명으로 그 몇 등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기대 수명으로요? 제일 오래 사는 나라. 네. 우리가 일본이 제일 오래 사는 나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일본이 1등이에요. 네. 그 우리나라가 몇 등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교수님 말씀을 추론해 보면 2등쯤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스위스와 함께 거의 공동 2등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3.3세를 더 길게 살거든요. 네. 수명이 길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마만 그리고 저출생은 아까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저출생에다가 기대 수명이 길어지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지금
저출생 고령화 상황이 엄청나게 심각해져 가지고 이게 지금 노인 인구 비중이 그 7% 되는 시점에서 노인 인구 비중이 20% 되는 시점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나라가 25년밖에 안 걸렸단 말이죠. 일본도 36년 걸렸는데 다른 나라는 다 대부분 100년 넘게 걸렸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없다. 네. 결과적으로 생산 연령 인구가 급속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이제 노인 부양비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 이슈가 굉장히 심각해진다는 네.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고 네. 다음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쟁점이 노인 연령 상향을 하게 되면 노인 복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우려. 그다음에 연금 수급 시기가 늦춰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 이런 우려는 당장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노인복지의 구조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복지가 전반이 그렇지만 특히 노인복지 같은 경우에는 한 축은 소득보장, 다른 한 축은 보건의료보장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보장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이 노인복지 쪽에서 소득보장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연금보험하고 이제 기초연금이 됩니다.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62세가 연금 개시 연령이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요거는 이제 쭉쭉 그 연차가 이제 지속이 되면서 65세로 이제 미뤄질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년하고 거의 이제 매칭은 되어가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정년까지 노동시장에서 체류할 수 있는 고령자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되는 그 실질 은퇴 연령이 요즘 이제 한 50세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뭔가 업을 찾는다 해도 대부분은 이제 비정규직으로 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노인복지 수급 개시 연령까지 공백이 한 10여 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뭔가 소득 활동을 하는 연령이 노동시장 내에서 한 71세 정도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복지가 그 과정을 메꿔주질 못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은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들이 근데 복지제도에는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노인분들은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래서 전체 상대 빈곤율을 봤을 때도 40몇 % 정도의 노인들은 빈곤하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이런 빈곤 문제를 메꿔주기 위해서 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정액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정액인 이런 그 상황이다 보니 이게 일종의 공적 구조인 성격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사회 그 내에서 노인들의 하위 소득 계층의 70%를 포괄을 하는 제도니 의미상으로는 굉장히 큰 중요한 제도인데 실질적인 소득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하고 노동시장에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잘 안착할 수 있는 이런 지원들을 정년제도라든지 시장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꿔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노인 이 연령 기준의 상향이라는 것들이 잘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연령 기준에 대한 얘기만 나오고 나머지 복지에 대한 얘기들이 제대로 이제 맞춰지지 않다 보면은 사실 이거는 노인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게 주축으로 있기는 하지만 이 혜택을 받는 노인들이 수적으로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만성 질환을 갖고 있으면서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하고 요양이 필요한 노인분들을 이러한 제도를 통해 갖고 어떻게 지원을 할 건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사회 부담을 좀 늘려가야 되는데 말로는 그런 슬로건들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의 부담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을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어떤 구조 개선 또 장기적인 계획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저는 이 예를 들어서 이제 75세로 올린다? 그러면 지금의 정년 기준에서도 한 10여 년의 이런 공백이 더 생기게 되는데 그 사이에 노인들의 문제를 누가 감당을 할 건가? 결국은 노인들 스스로에게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모색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노인 연령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기초연금 미뤄질 수 있고 지하철 무임승차 뒤로 밀리고 진료비 경감받고 있는 것도 없어지고 이런 기타 등등의 복지가 하나씩 더 네. 뒤로 밀리게 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노인들
중에서도 특히나 중하위 계층 노인들 같은 경우는 복지가 오히려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거를 복지 측면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게 네. 경제와 복지를 같이 봐야 말이죠. 그 노동과 복지를 같이 바라봐야 되는데요. 지금 60세 정년이 된 게 2017년부터거든요. 지금 7년 됐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나 선진국들은 65세 정년 혹은 67세 정년으로 지금 바뀌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화가 가장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0세 정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초기 노인 시기에 있는 분들이 더 길게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을 일단은 그 연장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입니다. 지금 현재 2024년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3세거든요. 근데 지금 정년은 60세단 말이죠. 3년에 지금 소득 공백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정년을 하게 되면 바로 연금을 받거든요. 우리는 정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받는 시기하고 이 3년에 갭이 발생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갭이 앞으로 더 늘어납니다. 왜냐하니까 5년 단위로 지금 1년씩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도록 해놔가지고 2033년이면 이게 이제 65세가 돼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60세에 정년을 하고 65세 연금 받으면 5년 동안은 그야말로 소득 없는 공백 시기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노인 연령을 더 상향 추정해버리면 복지 받는 시기는 더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2033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2033년까지 65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요 시점에서 정년을 지금 60세에서 65세로 바꿔놔야 되는 겁니다. 요거를 먼저 하는 시기가 2033년이 돼야 되고 저는 그 2033년 그 시점에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바꿔놓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33년을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서둘러가지고 공론화하고 입법을 해야 되겠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그렇게 스케줄에 맞춰서 2033년에 정년 기준이 65세로 맞아질 즈음에 네. 노인 연령도 동반해서 바꿀 수 네, 있다. 한 말씀만 더 부과하면요. 그럼 2033년이면 이제 정년 65세가 되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 수급 연령 65세가 딱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인 기준 연령은 70세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10년에 1세씩을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하면 50년이 지나면 이제 그 노인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75세까지 가죠. 그 시기에 정년을 그 5년에 1년씩 늦추면 50년 후에는 그게 딱 합체가 되거든요. 이게 대체적으로 지금 학계에서 나온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봅니다. 이준수 교수님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큰 방향으로는 사실은 노동시장 구조하고 정년 구조, 복지수급 기간 뭐 이런 것들이 다 매칭돼야 된다. 요거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당연히 동의하고요. 거기다가 조금 이제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얻는다면 사실은 연금이라는 것들이 있어도 유명무실이면은 안 되는 거고요. 이런 구조에서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문제가 연금에서 이제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을 보면은 지금 현재 64만 3,377원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입자의 그 가입 수급자의 월평균 금액도 107만 7,413원이에요. 근데 2024년에 이제 절대빈곤선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생계급여 선정의 기준들을 봤을 때 기준 중위소득 32%로 했을 때 1인 가구의 수급액이 한 70만 원 정도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월평균 연금 수급액이 64만 원이었으니까 1인 가구 수급액에도 못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금의 수급액이라든지 적절성 여부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개선이 돼야 되는 거고 연금만 갖고는 지금 현재 이게 그 노후 소득 보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노인 빈곤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을 해나갈 건지 지금 현재 기초연금하고 공적인 연금 이거 주축 외에도 공공부조를 어떻게 개선을 해나가야 될 건지 네.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기초연금을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그 연금만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 주셔서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쟁점은 노동 문제입니다. 지금 지난 9월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처음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서 가장 많은 세대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게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흐름일지 아니면 노인 빈곤으로 빠지지 않으려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봐야 할지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상희 교수님 먼저 말씀 주시죠. 네.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너무나 긴 시간 동안 방치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다라든지 하는 것은 이 5년 동안 국가가 법적 제도적으로 국민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겠다. 각종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60세에 딱 퇴직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 노인이 될 때까지 이 기간 동안은 경제적으로 방치되다 보니까 또 초기 노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빈곤에 빠지죠. 그래서 65세 이상 우리 노인의 한 40% 정도가 지금 절대 빈곤 상태, 상대 빈곤 상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첫 번째 저는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 근데 65세까지 설사 정년을 연장했다 하더라도 그럼 65세부터 75세까지 이 초기 노인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의 그러면 경제 활동, 노동 활동을 그럼 어떻게 보장할 거냐, 어떻게 이걸 지켜줄 거냐,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저는요 고령자 고용 보장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그런데 국가가 이걸 지금 잘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면서 겨우 한다라고 하는 것이 노인 일자리 사업 정도 해가지고 용돈 나눠준 거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걸로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그럼 결국 노인 빈곤 문제가 이 경제와 노동 시장에서 스스로 해결되지 못하면 그래서 이제 국가 복지의 재정적 부담이 엄청 커지게 되는 거죠. 딱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한 이후에 그러면 70세 이후 혹은 이 후기 고령자들에게는 더 많은 기초임금을 더 선별적으로 더 지급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도 좀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이 후기 고령자들에게는 더 관대하게 작동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지 않아도 청년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노인 세대가 이렇게 연금까지 가는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개입을 해달라고 하는 순간 청년층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걱정이 있어서 세대 간의 갈등 유발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이 교수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고령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그런 희망하는 이런 업종이나 일자리가 젊은 층이 원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 안에서도 고령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젊은 층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고 고령자들한테 좀 친화적인 그런 일자리가 뭐가 있을지 업종이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보기도 하면서 젊은 층하고 충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잘하도록 하고 양측이 다 노동시장 안에서 같이 체류할 수 있는 이런 좀 일자리의 다양화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고 고용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유연화되는 건 저도 이제 희망하지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노인분 스스로도 노동을 통한 또는 어떤 경제활동을 통한 자기 소득을 가질 수 있어야지 그게 어찌 보면은 또 복지의 그 중심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에 경제 총량이 커질 수 있다라면 또 그 결과가 젊은 층한테도 돌아오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만 나오면 항상 이 청년층 일자리 뺏는다 그러는데 글쎄요 일자리 뺐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최근 한 10년 사이에 뭐 방송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제가 토론을 한 적이 있었고 심지어 청년과 제가 맞 토론을 한 적도 있었는데 거의 한 10년 전쯤에는 사실은 제가 그걸 부분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대기업 일자리나 공기업 공무원 일자리는 그때는 한 10년 전에 굉장히 심각하게 이게 서로 충돌하는 거였습니다. 퇴직을 안 하고 계속 정년이 연장되어 버리게 되면 그 일자리에 이제 들어갈 수가 없죠. 게다가 또 임금이 굉장히 경직돼 있으니까 기업은 추가 고용할 여력이 없으니까요. 그럼 청년들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게 이제 최근 한 10년 사이 요즘으로 오면 올수록 생각이 많이 이제 바뀌게 돼가지고 청년들의 인식도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청년들도 이제는 어르신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가 스스로 경제 활동을 통해서 자기 노후를 준비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부양할 지금 조건이 앞으로는 안 된다 이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 자체도 바뀌었는데 또 하나 우리 경제가 바뀐 거 그러니까 우리 이 교수님 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제는
지금 노인 세대로 접어드는 분들은 베이비붐 세대자라서 대부분 다 이렇게 교육을 잘 받았고 또 숙련된 노동과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서 이분들이 중소기업이라든지 특히 300인 이하의 소규모 작업장에서 대단히 이제 지금 이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더 길게 일해주기를 또 우리 경제 시장에서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주로 원하는 일자리와 그리고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주로 일하는 그 일자리 사이에 차별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금 우리가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정년 연장한다고 했을 때 대기업이나 공무원부터 먼저 연장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중소기업이나 이쪽부터 먼저 연장을 하고 대기업이나 공무원 일자리는 후순위로 좀 미루어서 2033년 가까이 가가지고 입법을 해도 되는 네. 거거든요. 세대 간의 갈등보다는 서로 빈틈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을 국가와 사회 전체 같이 모색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죠. 우리가 속도는 엄청나게 기록적으로 초고령 사회,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빠르지만 해외에는 이미 이런 사례를 겪었던 나라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해외 선진국들 이렇게 노인 문제 기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 문제를 보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희 교수님, 네. 해외도 이미 네. 이 숙제를 한번 했던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했나요?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이 공론화입니다. 이 공론화를 이제 정당 정치가 이끌어 주게 되고 여기서 긴 시간 동안 논의를 통해 가지고 이 고령화 시대에 복지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정년은 어떻게 연장돼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지금 뭐 잘 모르지만 뭐 독일이라든지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지금 그 노인 연령 기준이 대체로 지금 한 67세, 어떤 나라는 70세까지 가 있단 말이에요. 67세쯤 가 있는데 우리는 60세잖아요. 실제 퇴직 연령이. 그리고 노인 기준 연령은 65세고 이게 지금 5년 차이가 벌어져 있는데 지금 유럽 나라들은 67세에서 맞춰져 있거든요. 가령 독일의 학교 선생님은 67세가 정년이에요. 68세에 은퇴를 하신단 말이에요. 은퇴하자마자 바로 연금을 받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선생님이 예외군요. 62세죠. 일반 직장인도 60세에 은퇴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복지를 받을 때까지는 꽤 긴 시간이 걸리는 이 갭이 존재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이제 드러내놓지 않고 전문가들의 논의 영역으로만 이렇게 묶어놨단 말이죠. 사실 뭐 제 경험으로도 지난 한 15년, 20년 동안 계속 이 문제를 토론해 왔는데 이 전문가 사회의 이게 논의로 이게 묻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국민적, 국가적 과제로, 국민적 의제로 이게 이제 공론화돼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여야 정치권이 정당 정치의 핵심적인 이 과제이자 이슈로 이걸 들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퇴직한 분들한테는 이 연금 보릿고개가 너무나 현실이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대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지점도 많고요. 그래서 이미 사회적으로 공론화될 수 있는 토대나 분위기는 이미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전에 이상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그 정치와 또 사회적인 합의를 통한 어떤 그 기준의 좀 원활한 도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사실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논의의 중심에 세워야 될 주체는 누구라고 보냐면 사실은 기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정년제도라는 것 또 그와 연동된 이런 노인 연령 기준이라는 게 사실 근대적 자본주의의 탄생 과정에서 필요로 했고,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필요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노동자에 대한 어떤 그 관리의 도구 이런 것들로 기능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있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통에서 오늘날까지도 이런 경직적인 연령 기준이 계속 유지가 된 부분이 있었던 거고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노인 복지가 취약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노동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머물지 못하는 이런 결과로까지 이제 이어져 온 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업에서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논의의 중심으로 뛰어들면서 스스로가 좀 대안들을 많이 내놔야 되는 그런 그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한번 아까 잠깐 해외 사례를 봤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폐지된 상태이고 물론 이제 국가 중심의 복지가 조금은 유럽에 비하면 떨어진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또 기업 복지를 통해서 완충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기업도 이제는 복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중심적인 어떤 주체로서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내놔야 되고, 그렇다라면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어떤 대안들, 그리고 이제 기업 내에서의 노인과 관련된 복지 또는 퇴직 이후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기업 복지 측면, 이런 것들을 같이 내놓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앞으로 이 사회가 굉장히 이제 갈등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기업은 기업대로 경제적인 어떤 이득은 단기적으로는 가져오게 되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도 존속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생산층에 이런 연령 인구들이 부족하게 되는 건 누가 봐도 당연한 일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좀 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기에 기업 역할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노동계의 역할을 또 주문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기업이 정년 연장이라든지 노인 연령 상향 조정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우리 청년 이슈를 끌어다가 지금 청년과 노인 간을 대립구도를 만들고 하는 이런 이데올로기 투쟁을 선도했던 것도 사실은 기업과 관련된 이제 연구자들이었다는 걸 저는 그동안에 논의 과정에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기업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니까요, 임금 체계가 지금 연공 서열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경직돼 있어가지고 기업의 부담이 너무 커요. 60세 정년을 65세로 그냥 이대로 늘려버리면 생산성은 떨어지면서 임금은 더 많이 지불해야 되는 이 기업이 경제를 도대체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에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라든지 노동계가 보다 유연하게 임금 체계 개편을 받아들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 다 얘기했는데 나섰다가 철회됐습니다. 이 이유가 이 두 분 지금 말씀 주신 기업과 노동계의 갈등 이런 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요인도 있을까요? 그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네. 제가 이걸 관련해 가지고 뭐 발제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제가 노사 양측 은행 노사가 이게 정년 연장 문제로 대립하고 있을 때 제가 은행 회관 가서 강연도 하고 토론도 붙여도 보고 했는데 팽팽합니다. 서로 양보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양쪽의 심정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지금 백성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교수님도 비슷한 이유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우리 사회에 그런 다양한 갈등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첨예한 갈등의 이슈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봉합되고 좀 합의를 도출하는 이런 그 합의의 구조가 성숙돼 있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주장은 하지만은 뒤로 이제 한 걸음씩 물러나면서 합의에 이제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구조들이 너무 지금 확산이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우리가 정당 정치라는 것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 정당의 구조들을 보면은 정책 정당들이 없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이슈 대립에 대해서 어떤 서로의 주장도 내세우면서 목소리를 좀 좁혀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모든 면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논의를 해야 한다. 이것도 두 분이 동의하고 계시고, 논의를 할 때 이 부분만은 중요한 요소로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지점과,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왜 이걸 하는가를 생각할 궁극적인 지점, 이 두 말씀을 듣고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마지막 말씀은 이준숙 교수님 먼저 듣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토론의 이슈가 노인의 연령 기준 상향이었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에는 전제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처럼 이런 생애주기 편제가 노인은 뭐 65세 이상, 아동은 뭐 만 18세까지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과연 적절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노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오늘날의 사회에서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들도 예전의 어려움들하고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령과 또 이제 이런 교육으로 이어지는 이런 생애주기의 특성들도 과거와 굉장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동의 연령도 사실은 상향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오랜 동안 양육과 돌봄, 교육, 성장 이런 것들이 이제 스무스하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어야지만 오늘날의 이런 트렌드에 이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아동 연령의 상향과 노인 연령의 상향,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생애주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논의되는 게 필요하다. 좀 이렇게 좀 정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주목할 만한 이제 정치의
어떤 역할을 기대할 만한 부분이 지금 생겨났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연히 자료를 찾다 보니까 사실은 뭐 민주당의 여러 공약인 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 한 분이 이 정년 연장하는 방안을 갖다가 입법을 했더라고요. 대표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기업 규모에 따라서 정년을 그 연장하는 시행 시기를 조금 달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50인 이하의 기업은 당장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다음에 뭐 1년 안에 그다음에 뭐 또 그 50인에서 300인 기업은 2년 후에 그리고 300인 이상 대기업은 5년 후에 이렇게 해서 2033년까지는 정년을 65세까지 다 연장한다. 게다가 이번에 저 국민의힘 당 대표께서 또 며칠 전에 지난 27일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정년 연장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이제는 부딪혀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야 간에 지금 이 정쟁의 한가운데서도 이 이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하기 시작했으니 이제 이번에 이게 잘 좀 이루어져 가지고 정쟁 대신에 정책 경쟁의 시대가 열려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번 주 토크온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를 이상희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 이진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입니다.